TSMC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58% 폭등했습니다. 58%입니다. 한 해 전보다 돈을 거의 2배 가까이 더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AI 열풍을 타고 그야말로 돈 쓸어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TSMC 직원들은 지금쯤 매일 샴페인 터뜨리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연말에 두둑한 성과급 봉투 들고 온 가족이랑 해외여행이나 계획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만 신주 과학단지와 타이중 공장 구석구석에서 TSMC 엔지니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를요. 그것도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뜯어낸 성과급 협상 타결 소식을 말이죠.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무거운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파업을 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순이익이 58% 폭증한 회사 직원들이 왜 파업 얘기를 꺼내냐고요? 배부른 소리 아니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실적과 그 실적의 과실이 실제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여러분께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TSMC 직원들은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삭감 공포에 떨고 있는가? 두 번째, 삼성전자 노조의 승리가 과연 진짜 승리인지 아니면 더 큰 위기의 불씨를 당긴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 반도체 거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삶에 어떤 청구서를 날리게 될 것인지를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도 냉정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파고들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 TSMC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계 내부와 외신을 종합해보면 TSMC 직원들 사이에서 2025년 성과급이 전년 대비 최대 15%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15%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연봉이 1억인 분이라면 1,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연봉 2억인 분이라면 3천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소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숫자가 TSMC 직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타이밍이 너무 잔인하거든요. 회사는 지금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애플이 줄 서 있고 전 세계 빅테크들이 TSMC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깎겠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빡 오실만 하죠? 저도 이 구조 이해하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TSMC 엔지니어들의 분노에 기름을 확 들이부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랜 협상 끝에 사측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성과급 구조를 못 박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뉴스가 대만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TSMC에게 밀리고 있다는 건 업계에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솔직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삼성 직원들이 노조라는 집단의 힘을 통해 회사로부터 성과급 배분의 룰 자체를 법적 구조처럼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대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한참 아래에 있는 삼성 직원들은 파업이라는 카드 한 방으로 성과급 보장을 따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성과급이 깎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이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단지인데 백일동에 사는 분은 연봉도 높고 회사도 잘 나가는데 올해 인사고과에서 보너스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옆 백이동에 사는 분은 사실 회사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노조에서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우리 영업이익에서 얼마씩은 무조건 보너스로 줘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박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백일동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배가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메커니즘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보다 옆 사람과의 비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인간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행복 경제학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죠. TSMC 직원들도 똑같이 인간인 겁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어도 옆나라 경쟁기업 직원이 파업 한 번으로 성과급 보장받았다는 소식은 내장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TSMC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도 연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TSMC는 대만 기업 문화 특성상 노조활동이 한국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약한 편이었습니다. 대만의 직장 문화는 유교적 위계의식과 회사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결합된 특성이 있어서 집단적인 방식으로 사측에 맞서는 문화가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TSMC에서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성과급 삭감설이 얼마나 강한 충격파를 던졌는지를 방증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TSMC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추가 후보지들까지 대만 본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 세계 곳곳에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과급은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딱 떨어지는 비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투자한다고 서울이고 지방이고 영끌에서 집을 10채나 사놨는데 아내한테는 이번 달 생활비 좀 줄여야겠어 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남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투자를 위해 지금 허리띠 졸라매자는 논리 자체는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논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감정이 따라와 주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TSMC 직원들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TSMC 경영진은 역대급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성과급을 줄이려 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탐욕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사건의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미래를 위해 쏟아붓는 설비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짓고 장비 사고 인프라 까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그 규모가 말 그대로 천문학적입니다. TSMC가 매년 집행하는 캐펙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24년 기준으로 약 30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 사이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0조 원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설비 투자에만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매년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TSMC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규모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조 원짜리 투자를 매년 집행한다는 게 우리 생활 감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대략 10만 채를 매년 현금으로 사들이는 수준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자도 없이 현금으로 질러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국가예산 수준의 돈을 해마다 설비에 갖다 부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TSMC는 지금 단순히 기존 공장을 유지보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12곳에 새로운 팹, 즉 반도체 제조 공장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이나노 공장, 일본 구마모토 공장, 독일 드레스덴 공장,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가 후보지들까지요. 이 프로젝트들이 전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팹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최첨단 이나노급 팹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7조 원에서 30조 원에 이릅니다. 27조짜리 공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여러 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감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규모인지 40대 넘어서 영끌로 집 사보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숨이 막히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TSMC는 그 집을 전국 각지에 수십 채를 동시에 분양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현금 흐름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운드리 산업만의 특수한 구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투자 타이밍이 한 박자라도 늦으면 치명적입니다. 지금 당장 공장이 없으면 고객사를 경쟁사에 빼앗기고 한 번 빼앗긴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나는 대로 다시 투자에 쏟아부어야 하는 강박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업계를 흔히 반도체 치킨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치킨게임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두 차가 마주보고 달리다가 먼저 핸들 꺾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반도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를 먼저 질러서 최신 공장을 지어놓는 쪽이 시장을 독점하고 투자를 주저하는 순간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TSMC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TSMC 경영진의 입장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58% 순이익 폭증을 기록했다고 해도 그 돈이 고스란히 금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야 하는 투자금의 규모가 더 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월급은 올랐는데 이미 질러놓은 부동산 대출이자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의 상황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커 보이는데 실제로 손에 잡히는 돈은 없는 거죠. 문제는 그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직원들입니다. 회사 차원의 전략적 투자 판단과 개인 차원의 정당한 보상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TSM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첨단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인 겁니다. 화려한 실적 뒤에서 조용히 곪고 있는 이 갈등은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반전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TSMC 경영진이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파업 얘기가 흘러나오고 삼성 노조 성과급 타결 소식이 대만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던 그 시점에 TSMC 측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등판입니다. 젠슨 황이 TSMC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AI 반도체의 미래가 TSMC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죠. 이게 단순한 덕담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AI 칩 설계 기업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파트너사를 치켜세운다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TSMC의 기업 가치와 협상력을 외부에서 증명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직원들 사이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걸 경영진이 모를 리 없습니다. 동시에 TSMC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내부 협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15% 삭감설 자체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 경영진이 직원들의 반발을 인지하고 조정에 나섰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TSMC 경영진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나옵니다. TSMC 경영진이 이 성과급 구조를 두고 왜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지 그 이유를 삼성전자의 사례를 통해 역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이뤄낸 성과급 합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경영진 입장에서 무서운 조항이냐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잘 된다고 해서 내년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업황이 꺾이면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는 사이클이 반드시 옵니다. 삼성전자가 불과 2023년에 반도체 사업에서 얼마나 큰 적자를 냈는지 기억하십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수조 원대 영업 손실이 났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고정 비율로 성과급을 줘야 하는 조항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이 0이면 성과급도 0이 되겠지만 회사가 회복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에 성과급 지급 구조 자체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아까 부동산 비유로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여러 채 산 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월급에서 고정금액을 무조건 가족 용돈으로 먼저 떼줘야 하는 계약을 아내와 맺어버린 겁니다. 경기에 좋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깐 직장을 잃거나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용돈 계약은 살아있는데 수입이 줄었으니 결국 대출이자를 못 내거나 추가 투자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고정비율 성과급 조항이 파운드리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TSMC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TSMC는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간 전 세계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 투자 사이클에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고정비율로 묶어버리면 실적이 좋을 때는 성과급 지출이 폭증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직원들 사기가 꺾이는 최악의 조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의 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삼성처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게 들리지만 그 구조를 그대로 이식했다가 5년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를 이미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과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것 사이의 간극, 이게 지금 이 갈등의 진짜 본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영진이 완전히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 정교한 금융설계의 수혜자는 주주들과 경영진이고 그 비용을 나눠 짊어지는 건 현장에서 밤새 일하는 엔지니어들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구조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역대급 실적 발표 직후에 성과급을 깎으면 직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거든요. 경영 합리성과 인간 감정 사이의 이 충돌, 이게 결국 파운드리 치킨 게임이 가져온 가장 냉혹한 청구서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 이거 그냥 대기업 직원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그 인과관계를 지금 하나씩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입니다. TSMC 직원들의 성과급이 오르든 임금이 오르든 결국 그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반도체 제조 원가에 반영됩니다. TSMC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만들어주는 단가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제조 단가가 오르고 제조 단가가 오르면 완제품 가격이 오르는 건 자본주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엔비디아 H100 GPU 한 장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래시장 기준으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U를 사서 AI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기업들, 클라우드 회사들,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들은 그 비용을 어디서 뽑아냅니까? 결국 서비스 이용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기업용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되든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되든 결국 그 청구서는 기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낙수입니다. 반도체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AI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고리는 더 직접적으로 아픕니다. AI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도입 비용을 어딘가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그 절감의 대상이 어디가 되느냐고요? 사람입니다. 인건비입니다. AI를 도입하는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대처해야 하는 논리가 강해집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억짜리 AI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사람도 그대로 유지하면 비용이 2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력 감축과 자동화 가속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원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분류작업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AI와 자동화의 결과인데 그 자동화를 돌리는 반도체의 가격이 비쌀수록 그 자동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져야 하는 압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 직원 성과급 얘기가 어떻게 내 직장 얘기가 되느냐고요? 이게 그 연결고리입니다. 세 번째 고리는 청년 세대를 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사회초년생분들 계십니까? 지금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신규 채용이 얼어붙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사람 채용보다 AI 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계산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전제가 되는 건 AI 반도체의 보급과 가격입니다. AI 반도체의 제조 비용이 높으면 당장은 사람을 쓰는 게 더 싸니까 채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이 오면 그 균형점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시점이 오면 기업들은 미루던 인력 구조 조정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충격이 가장 먼저 청년 세대의 신규 채용 시장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TSMC 직원들의 성과급 갈등, 삼성 노조의 성과급 타결, 이 두 사건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단순히 대기업 직원들의 월급 봉투 두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제조 원가 상승, AI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 기업들의 자동화 가속,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과 청년 세대의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는 긴 인과의 사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이 구조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맹목적인 파업이나 단순한 성과급 퍼주기 요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길고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의 강도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처절합니다. 이 특수성을 무시하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성과급 무조건 올려라는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에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가능한 걸까요? 제가 3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스톡옵션 제도의 정교한 설계입니다. 성과급을 단기 현금으로 퍼주는 대신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함께 베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회사가 5년, 10년 뒤에 성장하면 직원들도 그 과실을 나눠 갖는 구조죠. 이렇게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단기 성과급 몇 %에 일일비하는 대신 회사의 장기 전략에 이해관계를 갖게 됩니다. 투자 타이밍 놓치지 말자는 경영진의 논리와 직원들의 보상 요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유보금과 성과급의 투명한 룰 공개입니다. 지금 TSMC 직원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가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왜 성과급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캐펙스 계획과 현금 흐름 예측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성과급이 얼마 나온다는 룰을 미리 명문화해 두면 신뢰가 달라집니다. 아내한테 이달에 왜 생활비 적게 줬냐고 따지는데 남편이 통장 내역도 안 보여주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갈등의 온도를 낮춥니다. 셋째, 업황 연동형 탄력 성과급 구조입니다.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박아버리는 삼성식 구조가 왜 파운드리 기업에 위험한지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업황과 현금 흐름 상황에 따라 성과급 지급 범위가 탄력적으로 조정되되 그 조정의 기준과 공식을 미리 합의해두는 겁니다. 잘 될 때는 더 받고 어려울 때는 덜 받는 구조를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계하는 거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자유도를 유지하면서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타협점이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제안이 마법처럼 모든 갈등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은 계속될 것이고 투자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맹목적인 파업이나 단순한 성과급 경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더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이끌어낸 성과급 타결, 과연 이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진짜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달콤함 뒤에서 서서히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족쇄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TSMC 직원들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AI 산업 전반과 우리의 일상에 어떤 형태로 날아올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세상에 정답이 하나뿐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